제22화 오토사이클 특허의 취소와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 사업. 다임러와 벤츠의 가솔린 기관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거의 실용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다임러나 벤츠에게는 가솔린 기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벤츠와 다임러가 개발한 페트로늄 엔진에는 당시 최적의 방식인 오토의 사행정을 적용했었는데 바로 오토 사이클의 특허가 문제였다. 당시 니콜라우스 오토가 특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벤츠와 다임러는 오토 사이클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다임러와 벤츠는 비밀리에 오토 사이클을 이용한 가솔린 기관을 연구하고 있었고, 오토 사이클 특허 유효기간인 1897년까지 가솔린 기관의 기술에 대한 사용을 보류하려 하였다. 허나 이들의 걸림돌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치워주게 된다. 유럽에서 오토의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자 프랑스의 엔진 제조 회사들이 사행정 사이클 내연기관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에 독일 도이치의 니콜라스 오토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엔진 제조 회사를 고소한 것이었다. 당시 사행정 사이클 내연기관은 니콜라스 오토가 오토사이클이라는 사행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행정에 대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회사들은 사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특허는 이미 1862년 프랑스 엔지니어 알퐁스 보드 로샤가 오토를 앞질러 발명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1886년에 알퐁스 보드 로샤의 특허가 사행정 기본 원리의 특허라는 것이 인정받게 된다. 프랑스의 알퐁스 보드 로샤가 1862년에 사행정 사이클 원리를 밝힌 뒤의 일이었지만, 로샤는 자기의 발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가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오토의 특허는 취소되었고, 알퐁스 보드 로샤의 특허가 최초 개발 시점부터 20여 년이 흐르면서 사행정 내연기관은 누구나 개발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 이때부터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원리를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벤츠와 다임러는 그야말로 알턴 이가 저절로 쏙 빠진 격이 되었고, 둘의 사업 앞에 있던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1886년 미국에서는 콜드워터 로드 카트 컴퍼니를 인수한 뒤 회사명을 플린트 로드 카트 컴퍼니로 바꾼 윌리엄 듀란트와 댈라스 도트는 한 번도 제조해 본 적이 없는 마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비록 마차 제조는 해본 적이 없지만 윌리엄 듀란트는 어떻게 마차를 판매해야 할지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사용하고 나차를 사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방법이 최고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윌리엄 듀란트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플린트 로드 카트 컴퍼니에서 제조하는 마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침 당시 위스콘신 주의 박람회에서 멋진 마차를 뽑는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윌리엄 듀란트는 이 대회에 마차를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윌리엄 듀란트는 인수하기 전 콜드워터 로드 카트 컴퍼니에서 이미 완성된 것들 중 가장 잘 만들어진 마차 2대를 운송회사의 박람회장까지 운반을 맡긴 후 자신은 먼저 위스콘신 주의 박람회로 기차를 타고 출발했다. 박람회에 도착한 윌리엄 듀란트는 선발대회의 담당자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그 특유의 넉살과 설득력으로 마차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윌리엄 듀란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선발대회의 담당자들도 윌리엄 듀란트의 말에 마차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윌리엄 듀란트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선발대회가 개시하기 전까지 마차가 도착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회에 미리 신청은 했지만 막상 심사할 마차가 없으니
실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윌리엄 듀란트 특유의 언변으로 선발대회의 담당자들을 설득하여 그의 마차에 대한 심사는 맨 뒤로 미루게 되었다. 거의 모든 마차의 심사가 끝나갈 때 아슬아슬하게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가 도착하였다. 윌리엄 듀란트는 마차를 운송해온 운송회사의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급하게 몰고 온 마차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였다. 성능 좋은 마차였던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는 별 이상이 없었다. 윌리엄 듀란트는 곧바로 마차를 출품하였고 심사위원들이 마차에 대해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그날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는 대회에서 1등인 블루리본 상을 타게 되어 박람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처음 윌리엄 듀란트는 이 마차의 이름을 더 플린트로 하려 하였으나 박람회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면서 블루리본 상을 받자 마차의 이름을 그 유명한 블루 리본 라인으로 즉석에서 정하게 된다. 대회가 모두 끝나자 마차를 운송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윌리엄 듀란트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은 윌리엄 듀란트에게 늦게 배달이 되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고 윌리엄 듀란트는 그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전혀 뜻밖에도 운송회사는 윌리엄 듀란트에게 그날 배송한 마차 100대를 주문하게 된다. 박람회 시간에 늦어져 마차를 급하게 몰 수밖에 없었던 운송회사에서는 마차를 험하게 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를 의도치 않게 테스트를 한 운송회사에서는 놀라워했다. 일반 마차는 조그마한 웅덩이에도 마부가 심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윌리엄 듀란트의 마차는 충격이 훨씬 덜해 탑승감이 뛰어났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운송회사에서 마차의 진가를 알게 되어 마차를 주문하게 된 것이었다. 윌리엄 듀란트는 운송회사의 주문뿐만 아니라 박람회에서 이미 몇 명의 고객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또한 윌리엄 듀란트는 플린트로 돌아가는 길에 각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서 주문을 받게 되었고 플린트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 듀란트의 주머니에는 약 600여 대의 마차 주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러한 엄청난 주문은 윌리엄 듀란트와 댈라스 도트에게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윌리엄 듀란트와 댈라스 도트는 한 번도 마차를 제조해 본 적이 없었고 마차를 제조할 공장도 없었던 것이었다. 직접 공장을 세우고 마차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윌리엄 듀란트는 당시 플린트 최고의 마차 제조업자인 윌리엄 패터슨을 찾아가게 된다. 윌리엄 패터슨은 1869년 윌리엄 A. 패터슨 컴퍼니라는 마차 제조회사를 설립 후 플린트 지역에서 다양한 역마차와 소형 마차를 제조하던 사업가였다. 윌리엄 듀란트는 윌리엄 패터슨에게 그 유명한 블루 리본 라인을 복제하여 총 1200대를 주문하게 되고 윌리엄 패터슨은 한 대당 12.5달러의 비용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윌리엄 듀란트는 제조시설 하나 없는 상태에서 영업만으로 모은 600대의 마차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윌리엄 듀란트의 예상대로 그 유명한 블루 리본 라인은 당시 통근용 마차라는 틈새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고 당시의 소형 마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지게 되었다. 플린트 로드카트 컴퍼니의 윌리엄 듀란트와 댈라스 도트는 사업을 시작한 지 첫 해에 4,000대의 그 유명한 블루 리본 라인을 판매했고 $18,000라는 경이적인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